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치며 랠리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와 베스트바이의 실적 호조, 연준의 자산 맵 기대감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의 투자 신뢰 지수가 급락하며 충격을 줬지만 뉴욕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에덴브리지 송유관이 폐쇄 하루 만에 재가동됐다는 소식에 배럴당 77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금값은 1271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르면 올 연말쯤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매 유통업체들의 판매가 지난달 증가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0.3% 늘 것이란 예상도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기업들의 재고는 전월 대비 1% 증가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매출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생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결국 나흘 연속 오른 데 따른 부담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약 한 17포인트가량 빠졌지만 그래도 1500선은 유지가 돼 있고요. 나스닥은 아직 소폭 올랐고 S&P 500도 딱히 빠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연준이 올 연말쯤 올해가 가기 전에 자산 매입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소매 판매와 도매 재고, 지표도 모두 기대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급등에 따른 부담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유럽 쪽의 지표가 안 좋아 하락 출발한 것도 일단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다운을 심지어 마이너스로 꺾이게 한 원인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도 대체로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도 올랐으면 한 번쯤 쉬어야 됩니까? 뉴욕 증시 혼조세를 빚었네요. 일단 미증시도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의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나온 실적들은 지표나 실적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상당히 반감이 됐지만은 그래도 급등하면 여전히 매물을 좀 소화해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된 새 연준의 자산 매입 발표도 긍정적이었고 경기 지표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막판 매물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가 장막판 4시 40분까지는 1575까지 올라갔었지만은 장막판 한 20분 남겨놓고 마이너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그 장막판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모습인데 미증시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 상승 기조의 트렌드 속에서 단기 매물 소화 과정, 전일 우리 증시처럼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쨌거나 한 번쯤 우리 증시처럼 뉴욕도 어제 하루 숨 고르게 하면서 쉬어갔던 것 같다. 지표라든가 실적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업종별로 분위기를 먼저 보고요. 하나하나 지표도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전일에 바젤3 안도감 때문에 금융주, 은행주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그랬던 은행주부터 빠지기 시작했다고. 이것이 장 막판 발목을 잡을 원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는데요. 일단 미증시의 다우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은행주의 하락이었습니다. 바젤3의 안도감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에 나오는 차익 매물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모간, ING 모두 다 한 1%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급등에 따른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은행주부터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업종 투자 의견을 하락으로 만드는 그 철강주들이 아르셀미탈이라든지 US 스틸 같은 경우 하락을 했는데 또 US 스틸 같은 경우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주었던 종목들이 여전히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관심이 가는 것은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IT 관련주들, 기술주들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스코라든지 HP가 여전히 강세 패턴을 보여줬고 전일 같은 경우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오늘은 차익 매물에 막힐 것이다라고 좀 대부분 예측을 했지만 오늘도 1.7%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결국에는 급등했던 종목 구단들은 매물에 막히고 또 이 앞전에 급락했던 업종들은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현 주가가 대비되는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당히 급락한 이후에 이틀 연속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위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위에서 좀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미증시 모습이고 네. 업종 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전일의 급등에 이어서 좀 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술주는 상승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특징이었다. 하지만 은행주는 꺾이면서 장 후반 다운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소매유통주가 강세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호실적을 내놓은 그런 종목도 하나 있었죠. 베스트바이 실적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베스트바이가 일단 뭐 아다시피 미국의 가장 큰 그 가전업 소매 업체가 바로 베스트바이입니다. 네. 실적 개선을 힘입어서 6%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61% 증가하면서 2억 5,400만 달러, 주당 한 60센트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주당 한 44센트 정도 나왔는데 60센트를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2분기 실적에 뭐 힘이 문 것도 있지만은 네. 연간 순이익 누정치 전망이 3.45달러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분기 실적도 좋지만 연간 수정치도 연간 수익 전망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소매 업종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와주는 종목들의 실적을 보면은 여전히 의미 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스트바이 실적이 결국 소매 판매의 청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주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서 금속 관련주, 철강주도 빠졌었지만 기술주와 더불어 소매 판매 유통주는 역시 흐름이 좀 괜찮았다. 베스트바이 실적 얘기도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제는 지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표도 모두 굵직한 지표 두 가지 모두 다 좋았는데 하나는 개장 전에 나왔고 하나는 개장 후에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미국 경제 70%를 차지한다라고 해서 이 소매 판매, 소비 지표가 간밤에는 관건일 것이다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소매 판매는 보였죠. 일단 뭐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항상 눈길이 끄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뭐 제조업보다는 이 서비스업 그리고 네네. 이 소매 판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래서 소비가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였는데 이 소비가 살아나야 결국 고용도 좀 개선되고 고용이 개선돼야 전체적으로 그 주택 경기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사이클이 맞물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비였는데 이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자동차 딜러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0.61포인트도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 2배를 오르고 있습니다. 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인데 여기에다가 자동차 딜러를 제외하면은 0.6 정도로 순익 그 전망치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외해서는 전체 그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필수인 뭐 식료품이라든지 주유소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전반적인 것보다는 기초적인 것에 많은 그 소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좀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개장 후에 역시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기업들의 재고도 기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도매 판매, 도매 재고 모두 다 시장은 좋게 해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들이 좀 쌓아두는 것 같아요. 결과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우리가 막 실질적으로 보면 재고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재고가 늘으면 그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많이 팔릴 거를 먼저 생각해서 먼저 기업들이 물량을 비축해 놓고 해서 재고를 늘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제까지 침체를 보이던 그 전체적인 재고 지표들 중에서도 이 재고 기업 재고도 상당히 좀 침체에 늪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의 재고가 늘고 또 소매 판매가 늘고 기업 재고의 증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 경기가 좀 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늘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7월에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 증가하면서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매 유통의 재고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공장 재고 또 도매 업체 재고들이 각각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 재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향후에 기업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에 나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금이 풀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어렵기 때문에 먼저부터 재고를 좀 비축해 놓는.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또 이런 재고가 늘어나다 보면 기업들의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재고의 기여도라든지 그리고 개고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나온 뭐 소매 판매라든지 기업 재고의 증가 여전히 현 시점에서 소비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증가하고 또 도매 재고, 기업들의 재고가 일단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좋은 지표를 받아들인 그런 상황에서 또한 추가 부양책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예측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연준이 또 국채 더 사주겠다. 그런데 그 규모가 뭐 1조 달러 예측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시죠. 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연준이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1조 달러 정도의 추가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 앞전에도 양적 완화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뭐 10월에는 어렵겠지만 11월과 12월 정도에서는 결국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양적 완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뭐 11월과 12월 모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결국에는 연준에서도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나온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국채 매입에 나설 경우에 뭐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채 수익률 연동되는 모기지 그 금리 대출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도구되고 이 앞전에 결국 1조 달러 중요 국채를 추가를 매입했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0.3에서 0.4%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국채를 매입하면은 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시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더블딥에서 벗어나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하나를 1조로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났고 이런 기대감도 장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은 뭐 미 경기가 그 둔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니까 지금 3월에 사실상 매입하는 것을 종료했었던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기 도래하는 MBS를 다시 국채를 사주는 것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연준이 얘기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가 또 1조 달러 규모까지 얘기하면서 연말쯤에 한번 국채를 다시 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아직은 안 좋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충분히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닌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정부에서 쓰는 마지막 카드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나중에 큰일을 볼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연준의 이 추가 양적 완화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은 경기가 살아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결국 있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지 않느냐. 이 앞전에도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이어진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날 때 정부에서 입김을 넣었을 때만 살아나고 정부가 산발 빠지면 다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현 시점에서의 미 경제의 가장 취약점이고 또 정부가 빠졌을 때 더블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부가 그만큼 단호한 경기 하방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악재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1월과 12월에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직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 것이고 일단 양적 완화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에서 국채를 또 올해 가기 전에 사줄 수 있다. 그 규모가 1조 달러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국채값이 또다시 급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값은 1270달러 온스당. 제가 이런 가격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상품 쪽으로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금값의 랠리, 만전자산의 랠리는 진짜 그야말로
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방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값 상승은 여전히 시장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금값이 4분기에 1,400달러까지 간다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시장이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또 금값 상승과 함께 금 관련주들, 특히나 필라델피아 금은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한테 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금값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고점이 돌파되면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엔달러 환율도 좀 보죠. 일단 달러 값은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엔고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길게 결국 트렌드로 보면은 금값도 그리고 엔화 가치도 점점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은 엔화도 지금 강세 패턴을 보여준 그 첫 번째 이유 하나가 결국에는 그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네. 이번에 뭐 일본 총리가 집권당 민주대표 승리해서 간나이토 총리가 이제 다시 재선이 확실시 되면서 네. 엔 매수세가 상당히 이어졌다는 것인데, 뭐 이거보다는 결국에는 금값이 상승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매수가 쏠리다 보니까 결국 그 엔화도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95년 5월 2일 처음으로 82엔대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엔화의 강세가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엔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엔화는 네.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경제에는 그 엔화의 강세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어느 정도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네. 금값이라든지 엔화의 계속적인 강세를 볼 때는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을 그만큼 확실하게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불확실한 랠리의 연속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유럽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로존의 산업 생산 그리고 이제 독일의 투자 신뢰 지수라는 것이 모두 안 좋았지만 일단 강보합 정도로는 마무리를 잘 해주는 모습이고, 유가도 뭐 소폭 송유관 폐쇄했던 것이 다시 재가동됐다라는 소식에 수요 위축 우려가 좀 줄면서 소폭은 좀 안정세로 떨어진 그런 모습인 것도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안전자산들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 속에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성큼성큼 뛰어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것은 다우가 전 고점에 그 키를 맞추지 못하고 약간 박스권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드는데, 앞으로 전망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올 지표들 함께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미증시도 저점에서 보면은 10,000선 이하와 그리고 1,600, 1,700 요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2001년 4월부터 단기적으로 박스권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1,800선을 돌파해서 박스권 고점대를 돌파했지만 미증시는 아직까지 박스권대의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또 박스권 고점대에도 음선을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있겠지만은 일단 미증시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미증시 자체적으로도 보면은 아직까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 앞전만큼의 급락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4일 연속 상승의 이후에 매물 부담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저점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증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대의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박스권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이 미증시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좀 살아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에서도 보면서 여전히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적으로 장중에 나오고 또 시장에 불거져 나올 때마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WTI의 얘기가 지표가 좋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고 나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미증시가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가 두유했던 차상 최악의 더블딥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 매수는 살아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면 그 미증시 일정에서는 체크해볼 게 있는데, 뉴욕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일단은 뭐 소매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다면 여전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가동률 이런 부분들, 내일은 좀 굵직굵직한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만약 이런 재료 지표들이 의미 있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뭐 고점대를 탈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간밤에 또 지표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네, 뭐 예상치를 보니까 그렇게 또 나쁜 지표 발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는데, 한 번 쉬었으니까 소폭이라도 큰 폭으로 성큼성큼은 못 가더라도 뉴욕 증시 다시금 소폭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단기 급등 부담 이기지 못하고 다우는 결국 하락하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이미 먼저 숨 고르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숨을 한번 먼저 골랐으니까 오늘은 좀 숨을 내쉬면서 달려가 줄까요? 오늘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에서 김병수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하고 이 시간 지난주가 바로 그 빅 이벤트가 몰려있는 그 디데이를 바로 하루 앞두고 만기일 또 금통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에 그날도 잘 넘어가고 1800도 이제 1800 조정받았다 해도 1810선이거든요. 어제 한번 쉬었는데 오늘은 좀 가줄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락 파동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중기적인 기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전일 이제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면서 다소 쉬어가는 파동, 투신권에서 이제 펀드 환매 압력 부분들이 계속 지금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급적인 부분들을 예전 데이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오늘 금요일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5천억대, 4천억대 어제도 거의 외국인이 한 4천억, 3거래일 연속 아주 거의 큰 폭으로 이 3거래일 사준 물량만 해도 1조 거의 6천억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결국 빠진 것은 글쎄요 제 마음속에 와닿던 헤드라인이 투신권의 반란이다. 이제 투신권이 팔다 어제는 정말 이렇게 4천억 원 가까이 판 적이 거의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면 좀 올라가기가 투신권 때문이라도 버겁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요. 일단 과거 데이터를 먼저 좀 보면요. 2007년도에 이제 펀드 열풍이 불면서 국내 이제 강세장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펀드 열풍으로 약 46조 원 정도 했던 부분이 2007년도에 110조 원이 넘어가면서 개인들의 펀드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그 부분들, 유입되는 부분들을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신규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휴먼 인덱스 부분들이 발표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작년도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2009년도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박스권 장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최근 장세 부분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보시면 잠시만요. 작년에도 보시면 고점 부분에서는 개인들의 매수 자체가 상당히 고점 부분이 강화되고 저점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집중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장세하고 상당히 거의 흡사한 위치 부분들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휴먼 인덱스라고 어떻게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들의 매도가 강화될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될 때는 단기 저점, 개인들의 매도가 강화될 때는 단기 고점 부분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보면 펀드 환매 부분도 개인들의 펀드 환매 요청에 따라서 이런 매물 부분들이 소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투신권이 매물 부분을 쏟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약 9조 원 이상 부분들을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매물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수 부분들 따라서 외국인들 지수와 같이 거의 동반 빨간색 부분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현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 그래프와 거의 흡사한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개인과 투신권의 모습인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파란색 부분들은 개인의 지속적인 매도 부분이고요. 투신권은 지수 상승 박스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작년과 2007년 강세장에서 인덱스 부분들에서 보여줬던 개인의 매도 부분들과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면서 지수 장세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물론 이제 투신권에서 환매 물량 부분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 부분으로부터 유동성 부분들이 공급이 되면서 어떤 매수 주체로서의 힘보다는 개인의 매도 부분들에 따라서 물량 부분이 다소 출회되는 이런 어떤 과도기조 현상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도 과거 개인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거의 고점이었다. 결국 투신권이 판다는 얘기는 그 뒤에 개인들이 있는 펀드 환매 요청에 따라 투신권은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언뜻 보기엔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으로 보이고 지금 장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장이다. 그럼 어제는 하루 쉬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 개인들
외국인들이 펀드 지금 환매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사줘야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까지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일단 지금 최근 장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1,000조를 넘어가면서 예전 네. 2007년도에 1,000조를 넘었던 분매법들을 다시 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내 시장 부분들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느냐 네네. 이 부분을 좀 단순 좀 비교를 좀 한다 하면 이제 물론 이제 2007년도와 최근 장세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퍼 부분들이 약 22배 정도로 상당히 고평가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는 어떤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도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제조업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이익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의 퍼는 약 8배, 8.8배 정도로 해서 2007년도는 상당히 큰 차이를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향후에도 영업 부분들을 잘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정부 주도로 먼저 진행했던 부분은 어떤 민간 소비라든지 민간 어떤 경기 부분들을 되살리기 위한 이런 가장 큰 부분으로 정부의 작은 부분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내 이제 설비 투자 증가세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예전에 리만 사태 부분들이 예전에 고점 부분들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설비 투자 부분들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네.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민간 경기, 민간 소비 부분들로 어떻게 지금 한 단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네. 다음 지표를 보시면 제조업 분야의 평균 가동률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네. 예전에 역시 리먼 부분들 한 2, 3년 전부터의 평균치를 박스권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볼 때 민간 경기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우월적으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2007년도에 코스피가 퍼가 22배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8배, 8.8배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러한 네. 부분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이 좀 더 공급이 될 때 이러한 네. 이익 부분들을 내는 한국 쪽의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2007년도 2,000포인트 이렇게 봤을 때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더 그 지수 자체는 비스무리해지곤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있는 상황. 그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조금 더 추가적인 펀드 환매를 이길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쉬어가야 조금 더 간다 이런 분석도 있듯이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뉴욕은 또 쉬기도 했지만 먼저 쉬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모르겠는데 업종별로 요즘은 이제 강세장이 좀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어서인지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업종 내에서는 좀 통일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주를 봐라라는 얘기도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IT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섹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네.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다소 좀 힘드신 상황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IT 섹터 부분도 물론 이제 단기 저점 부분들에도 거의 근접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부분들에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재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진이 되지 않고 네. 어떤 LCD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가격 부분들에 있어서 D램 가격도 역시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네. IT 섹터 부분들은 다소 좀 힘든 어떤 옆으로 횡보하는 파동 자체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2007년도하고 거의 또 흡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2007년도에도 역시 삼성전자는 거의 상승 부분들을 일으켜내지 못했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 섹터 부분들이 지수 2000 시대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신트로이카라 해가지고 조선, 네. 자동차 이렇게 업종 부분들을 이끌고 있는데 역시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IT 자동차 부분들이 국내에서 중심 섹터이긴 하지만 IT 네. 섹터는 잠시 쉬어가는 파동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GM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글로벌 네네. 시장에서 현대차의
리밸런싱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상승 종목을 좀 보시면 업종별 강세 종목을 보면 은행과 건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트로이카 종목군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중국 경기 선행지수 부분들이 9월이냐 10월이냐 이 경기 바닥권들을 터닝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경기 선행지수에 포함된 M2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착공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닝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의 모멘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관련된 전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상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진행되는 트렌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 조선이라든지 철강 섹터 부분도 여전히 관심권으로 주도주 섹터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열어두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지금 뭐 앞으로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IT 섹터 외에는 지금 한 번쯤 다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비슷하게 지금 현 국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주고 싶은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제가 재차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주 하면 역시 조선철강. 아까 조선 자동차는 신트로이카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언뜻 조선 쪽을 좀 강하게 보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철강 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고 또 은행 그리고 건설 쪽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워낙 여러 가지 섹터 부분에서 IT 섹터 부분들을 대신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섹터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말씀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조선 섹터, 철강 섹터, 그다음에 뭐 예전에 트로이카 종목군들, 금리 인상 부분들, 유동성 부분들이 공급이 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은행, 증권, 건설 섹터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은 건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면 전일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종목 같은 것도 고가 부분들을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하는 파동 부분들 그리고 어제 업종별 상승률을 보셨을 때 은행 다음으로 건설업종 자체가 위로 상승권을 진입을 하면서 파동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건설업종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부분들을 보시면 전일 은행 섹터라든지 전일 업종별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요. 이 부분들에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종목군별로 이제 총 수출 비중이라든지 중국내 비중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제 많은 섹터 부분들이 수출 비중이 왼쪽 화면 부분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차 상승 부분을 상당히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호남 소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관련주도 부분들을 위해서 좀 하락 파동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화학 섹터 부분들은 1차 상승 부분들을 일으켜냈고요. 이제 2차 상승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베이지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역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업종 섹터 부분들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섹터 부분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전일 두 번째 상승률 부분들을 좀 크게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업종 같은 여러분의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이 이러한 수주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건설업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이런 큰 부분들이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경기 제재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향후에 건설 섹터 부분들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7월 달에 이미 경제 제재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수주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비중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수주 부분들로 이러한 수주가 지금 전체 비중에서 감소가 되고 있고 두바이라든지 사우디 쪽으로 건설업종 부분들의 수주가 다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경제 제재 조치부는 다소 충격파동 부분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바본이 좀 됐겠고요. 향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 이미 해외 수주 부분들로 업적 부분들을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고 있는 수주 부분들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삼성엔지니어, 삼성물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년도
매출 부분들을 증가를 했다. 그래서 향후의 이익 부분들, 성장 모멘텀 부분에서는 건설업종이 하나의 수주 모멘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관심걸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특별히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는 해외 수주에 대한 좀 전에 도표를 봤었던 현대건설과 더불어 그 기대 때문이신지요? 물론 이제 기대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있겠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그룹 재개편 관련돼서 삼성 물산과 삼성 중공업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 좀 큰 기업들 건설업종에서 큰 메가 건설 기업을 만들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 부분들이 합병이 만약에 진행될 거에 이런 부분들의 큰 시너지 효과 부분들까지 한번 보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건설주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란 제재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해외 수주 늘고 있고 정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에서 수주해오는 그런 어떤 비중 자체는 줄고 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교역 비중이 오히려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제재가 타격이 있다 하여도 비중이 작으니까 너무 큰 염려 말아라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간단하게 봤고요. 매주 이제 하나씩 종목을 들고 나오시는데 오늘은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지난주에 들고 나오셨던 NH는 보니까 목표가로 아주 잘 일주일 만에 달성을 했던데요. 오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섹터 부분 좀 크게 그 흐름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 그 엣지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테마 부분들보다는 시장에서 이슈 부분들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군으로는 이제 웅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까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에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이패드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하반기에 국내에도 출시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전자책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실적 부분들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네. 매출 부분들 연계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 향후에 성장 가능성 부분들이 1차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수급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일 종가가 24,050원 정도에 마감이 되는데 24,000원과 24,1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접근하셔서 중기적인 목표가는 정고점 수준이죠. 26,000원과 27,000원 선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25,000원대까지 갔다가요. 또 다시 조금은 흐르면서 그래도 밑에서 한 24,000원대에선 좀 지지가 나오는 듯한 그런 양상도 있는데 어젠 또 기관도 같이 팔아서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손절가도 그래도 한번 잡아봐 주시죠. 손절가는 지금 2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23,000원, 200원 정도까지로 설정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북에 대한 모멘텀, 갤럭시 탭 그리고 아이패드 쪽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시면서 웅진 싱크빅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이프로팀에 있는 김병수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사회에서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우회 상장제도 개선 이전에 증시 입성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장 즉시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롯데호텔이 국내 토종 호텔 브랜드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아 호텔 브랜드론 처음으로 러시아에 들어서 롯데 모스크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집권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엔고 방어에 소극적인 간 총리의 승리로 엔화 가치 상승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전담팀을 꾸려 개발한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1을 공개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자존심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갖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어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빅3 모두 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신상훈 사장은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뭐 해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조금 요약을 해주시죠.
네, 어제 신한금융지주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결국 신상훈 사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상 초유 사태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 사장은 어제 사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직무가 바로 정지됐지만 등기이사직은 차기 주주총회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네. 어제 서울태평로의 신한은행 본점에는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릴 정도로 취재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내부 권력 다툼 문제가 바깥으로 불거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외부 시선이 매우 곱지 않은데요. 이번 사태 당사자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물론 라흥찬 회장, 이백순 행장 모두 이사회 결과와 무관하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막판에 신 사장이 횡령했다는 15억 원의 돈이 사실상은 은행의 비자금 형태로 운영되면서 라 회장도 이 등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 라 회장도 지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금융계에서는 이제부터 신 사장에 대한 대출비리 혐의는 검찰의 몫으로 넘겨졌고 라 회장 역시 금융감독원의 정밀조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네. 법 절차 및 당국의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라 회장은 차명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요. 네. 특히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 건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백수 행정 역시 일본 주주들로부터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3인 모두 치명타를 입은 형국인데요. 네. 신한금융지주는 어제 서울태평로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날 의결에는 제일교표 출신의 히라카와 요지 사회설 제외한 11명 전원이 참여해서 신 사장만 반대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찬성을 했는데요. 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서운한 점은 있지만 이사회 결정을 따르겠다. 혐의를 벗도록 빨리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신 사장은 이어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신한그룹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상 파악을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신 사장은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네. 그는 젊고 유능한 직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조직으로 새로 탄생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번 사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 사장의 직무 정지로 일막이 끝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네.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건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다가 특히 고문료 15억 원에 대해서 라 회장도 같이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15억 원의 경우 정황상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비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게이티성 사건으로 번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라흥찬 회장도 퇴진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올바른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고 네.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신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급한 불을 껐긴 했는데요. 또 라 회장의 문제 금융실명제 조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걸 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 일단 집안 싸움이 검찰로 넘어간 것 같고요. 끝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우회상장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선되기 이전에 우회상장을 미리 좀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제도도 바뀌기 전에 우회상장 통해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즉시 감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예, 금융감독원이 우회상장 제도 개선 이전에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장 즉시 감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감독당국의 우회상장 제도 감독 강화 발표 이후 우회상장을 서두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 업체는 루티즈, SC팅크그린, 아이니츠, GNE, MCT티코어, TG 에너지 등 총 6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감원은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부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MCT티코어는 최근 전 임원의 횡령 혐의에 들어가면서 우회상장 절차 진행 도중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상장 즉시 감리를 하는 강수를 내세울 전망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회상장의 고질병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처방이 내려지기 전에 또 다시금 이 병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좀 뭔가 질병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좀 내리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호텔이요. 국내 호텔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데 아시아 호텔 체인으로는 또 처음으로 러시아 쪽에 문을 열었어요. 네, 현지 시간이죠. 13일 롯데호텔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롯데호텔 모스크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네. 그동안 국내 호텔이 위탁 경영 형태로 해외 진출한 적은 있었지만 부지 매입부터 설계, 직원 교육까지 전 과정을 국내 호텔 브랜드의 노하우와 기술을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시아 호텔 브랜드로는 맨 먼저 러시아에 진출한 기록도 같이 갖게 됐는데요. 롯데호텔 모스크바는 붉은 광장과 크렘린 궁전이 근접한 모스크바 중심가이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몰집한 노브이 아르바트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7,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0층, 지하 4층의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네. 자, 러시아 심장부에 우뚝 솟은 우리 롯데호텔 가서 직접 언젠가 아마 볼 수 있다면 정말 또 뭉클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뭐 6성급 호텔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더군요. 자, 그리고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어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결국 압승을 하면서 총리직을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엔고도 맞물려 걱정이 큰데요. 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에게 압승을 했는데요. 포인트제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는 간 총리가 전체 과반이 넘는 721포인트를 획득해 491포인트에 그친 오사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를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간 총리는 현재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엔고 방어에 소극적인 간 총리의 승리로 엔화 가치 상승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 경선 개표 이전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83.25엔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앞으로 엔화 가치의 상승이 계속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민주당 당대표로 간 나오토 총리가 선출돼서 정치 쪽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경제, 엔고 등 경제 현안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이 또한 관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LG전자가요. 지금까지 벼르고 벼렀던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1을 공개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LG전자의 스마트폰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많이 뒤처졌었는데요. 네. LG전자가 어제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1을 공개하고 세계시장 공략에 대한 출사표를 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1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LG 측은 스마트폰 초보자를 위한 LG 앱 어드바이저 기능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기능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8만 개 애플리케이션 중 지역별, 언어별 선호도가 높은 것을 고객에게 다양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네. 이 밖에 PC 화면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온스크린 폰,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LG 에어싱크 기능 등이 장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LG전자의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1 10월 초부터 판매가 된다 그럽니다. 한 1,000만 대 이상 팔고 싶다 이렇게 야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1,000만 대 안에 또 한 분으로 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전자 스마트폰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급등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장 후반에 금융주가 잘 나가고 있던 기술주의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에 다우만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좀 견조했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결국 꺾이지 않고 급등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폭 차트가 더 올라가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도 지표가 별로 안 좋았지만 강보합 정도로는 끝났습니다. 도매 재고 관련해서 또 소매 판매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요. 뜨문뜨문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표 그리고 실적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단기 급등이라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쉬어가지 않은 움직임이 우리 시장처럼 뉴욕에서도 펼쳐졌는데 오늘 이틀 연속 우리 장이 설마 또 쉬지는 않겠죠.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